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계리직 시험 우편 검용 상식 기출 문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는데요. 이때까지 계리직은 5회까지 시험이 있었잖아요. 5번의 시험이 있었는데 수업 진행 방식은 가장 최근 것부터, 그러니까 5회치부터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회치는 작년 7월 달에 있었던 시험이거든요. 작년에 저도 5회차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해설 강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교재가 출간되면서 5회차 뿐만 아니라 1회차까지 쭉 해가지고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152페이지 보시면 제5회 우편 및 금융상식이라고 해가지고 작년 7월 23일 날 실시되었던 시험 문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좋은 문제는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기출문제의 어떤 패턴을 익히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향을 갖다가 설정하는 게 가장 여러분들 수험 시간을 가장 앞당기고 가장 효율적인 수험 공부가 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는 한 번 풀었다고 여러분들 덮어두고 그러지 마시고요. 계속 기본서를 읽으면서도 관련되는 파트에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기출문제. 그런 것들 한번 점검을 하시고, 아니면 기본서에다가 기출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지라는 식으로 여러분 가피를 해주시면 나중에 마무리 정리하실 때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그리고 공부를 함에 있어서 많은 효율성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가장 좋은 문제, 저도 비록 문제집을 출판하기는 했지만 문제집 나름 열심히 만든다고는 했지만 문제집보다 솔직히 더 좋은 거는 기출문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를 가지고 늘 생활을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우편 검역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랬고, 그리고 평상시에도 이런 세부적인 숫자도 외워야 되겠지만 이런 사례형으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사례형 문제를 연습을 좀 했었는데 다행히 문제가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1번 같이 정말로 교재에 나와 있는 걸 갖다가 그대로 이런 세부적인 어떤 숫자까지 그렇게 물어볼 줄은 저도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래도 좀 교재를 기본서를 좀 정독을 꾸준하게 하신 분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보시면 1번 보기에서 국내 우편물 제한 부피 및 무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국내 우편물 제한 부피 그 다음에 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통상 우편물하고 소포 우편물의 어떤 제한 부피라든지 무게가 다르니까 양자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그렇게 비교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1번 보시면 통상 우편물의 최대 무게는 8,000g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2g에서 6,000g까지가 바로 최대 무게니까, 그러니까 최대 무게는 8,000이 아니라 6,000g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번호는 틀렸네요. 다음 2번 보시면 통상 우편물의 최소 부피 나오는데, 특히 통상 우편물하고 소포 우편물의 최소 부피, 최대 부피는 여러분들 문제집에도 나왔지만 이 사례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가 나오면 이거는 통상 우편물의 제한 부피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해가지고 접수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까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통상 우편물의 최소 부피는 평면의 길이가 14, 너비가 9cm고요. 원통형을 계산할 때는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23cm다. 그렇죠. 통상 우편물은 그렇고요. 소포 우편물은 어떻습니까? 원통형의 경우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그때는 35cm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3번, D급번 보시면 소포물의 최소 부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 3변을 합하여 35. 그렇죠. 35. 그렇죠. 35보다 적으면 통상 우편물, 그러니까 소형 포장물이 될 거고요.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35보다 더 커야 되니까 최소 부피 맞네요. 그 다음에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 예, 맞습니다. 다음 리얼번 보시면 소포 우편물의 최대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 3변을 합하여 1m 이내다 단 어느 변이나 90cm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됐는데요. 지금은 문제가 여러분들 소포 우편물이잖아요.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높이를 합하여 1m가 아니라 160cm죠. 그리고 가장 긴 변의 길이는 1m를 넘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요 숫자 단순한 수치도 여러분들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지만 요것과 관련된 사례도 여러분들 좀 문제를 통해서 제가 좀 만들은 문제들이 몇 문제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리얼번의 그 가로 세로 높이 3변을 합해 1m 이내 90cm는 뭐죠? 이거는 통상 우편물이죠. 소포편물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리얼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우편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 조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우편 서비스의 종류라 그러면 보편적 서비스, 선택적 서비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우편 서비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거는 적은 비용으로 모든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체계망을 갖춘다든지 금액을 좀 낮춰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선택적 우편 서비스를 나누는 기준은 중요하죠. 그래서 보시면 1번 30kg 이하 소포편물은 보편적 우편 서비스다라고 했는데 자 30kg이 아니죠. 이걸 구분하는 기준은 20kg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2번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2kg 초과하는 통상 우편물은 선택적 우편 서비스다. 맞습니다. 그래서 20kg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소포편물은 20kg을 기준, 통상 우편물은 2kg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일반 소포편물의 송달 기준 접수한 다음 날부터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 3일 이내 맞고요. 4번 소포편물에는 원칙적으로 서신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런 편법을 쓰면 안 되겠죠. 근데 다만 물건과 관련이 있는 어떤 납품처라든지 영수증, 설명서 같은 건 함께 넣어 보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소포편물 우리가 택배 같은 거 받아보면 그 판매업자가 감사 인사 쓴 카드 같은 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상품 안내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동봉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거 생각을 했다면 4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맞는 지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3번 보시면 국내 우편 요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국내 우편 요금 제도 그러면 여러분들 그 별납이 있을 거고요. 후납이 있을 거고 수취인 부담 그런 것들을 해서 제가 그 세 개는 잘 비교해서 여러분들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취급 대상물은 통상 우편물, 등기 소포편물, 계약 등기이다. 그렇죠. 수취인 부담 같은 경우는 취급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편물, 등기 소포, 계약 등기 모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 2번 보시면 한 사람이 매월 100통 이상 보내는 통상 소포편물은 우편요금 후납 우편물의 취급 대상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 후납 우편물의 취급 대상 관련해가지고 두 문자 같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백모, 전표, 수후발에서 그 100자가 바로 100통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3번 보시면 우편요금 별납 우편물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우체국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 별납하고 후납 있잖아요. 그래서 요 그 담당하는 우체국 좀 기억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별납 우편물 같은 경우는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지정하는 우체국에서만 그리고 우편 취급국을 포함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후납은 어떻습니까? 후납 같은 경우는 그 총괄 우체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그때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좀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4번 보시면 자, 요 지문은 바로 그 14년도에 나왔던 기출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숫자랑 좀 바뀌었는데 어쨌든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는데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발송 유효 기간은 3년 이내라고 했는데 자, 요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발송 그 제한 기간은 유효 기간은 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3년이란 말이 틀렸네요. 그래서 배달 우체국장과 이용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라는 말은 맞네요. 그 전에는 1년이라고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자, 2년이라는 거 여러분들 발송 유효 기간 제한은 2년이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만 이게 발송 유효 기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런 경우는 발송 유효 기간이 어떤 제한이 없을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보시면 우편 4.3 사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4.3 사용계약이라고 할 때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우리 예전에 라디오 프로 같은데 그 우편 4.3 쪽으로 엽서라든지 그런 것도 사연들 보내고 했던 거 그거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이 문제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접근을 하셨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4번에 1번 보시면 우편 4.3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고 법인, 공공기관 등 단체의 우편 수령민은 10명까지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숫자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4.3 사용 계약은 2명이 안 돼요. 1명이 계약은 하되, 다만 1명이 계약하더라도 그것을 수령하는 사람은 1명이 있으면 너무나 불편하겠죠. 그래서 최대 5명까지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아니라 5명이고요. 2번 보시면 우편물을 다량으로 받는 고객은 우편물을 정해진 날짜에 찾아갈 수 있으며 수취인 주것이나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는 이용할 수 없다라고 되는데, 4.3 사용 계약에서 가장 편리한 게 뭡니까? 주소지에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우체국에서 수령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주소 변경지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잘못됐고요. 3번 보시면 우편 4.3의 사용 계약을 하려는 사람은 계약 신청서와 등기 우편물 수령을 위하여 본인의 서명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되는데요. 자, 요거 보시면 그 3번 질문이 좀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보시면 계약 신청서와 등기 우편물 수령을 위하여 본인의 서명표를 우체국에 제출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자, 계약 신청서와 등기 우편물 수령을 위하기 때문에 본인의 서명표뿐만 아니라 때는, 자, 그 본인이 어떤 대리건을 수여해서 그것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대리건 서명표도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서명표뿐만 아니라 대리인의 서명표도 같이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문제 풀면서 1, 2번은 워낙 답이 아니었는데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렸어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어느 정도 미스를 했는데, 그래서 요거는 확인을 좀 다시 한번 하시고 교재에다가 다시 정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워낙 답이 4번이 명백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문자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1일 배달 예정 그 물량이 100통 이상인 다량 이용자, 우편물 배달 주소지가 4.3 설치 우체국의 관할 구역인 신청자 순으로 우선 계약을 할 수 있다. 자, 이게 뭐냐면 우편 4.3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이런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약 순서가 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지 100배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100통 이상, 그 다음에 배달 주소지.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 있잖아요. 국지 100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셨으면 4번이 맞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보시면, 자, 5번 보시면 우편물의 발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1번 보시면 우편물의 발송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일반 우편물을 담은 운송기는 운송 송당증을 등록한 뒤에 발송한다라고 한대요. 자, 발송 순서가 별도로 정해진 게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있으면 특별한 경우에 따라 하겠지만 일반적인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급 우편물, 그 다음 일반 등기 우편물, 일반 우편물, 그쵸? 요금도 다르지만 그렇게 어떤 발송 속도, 발송 배달 그 기한도 다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우편물의 발송 순서는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2번 보시면 당일 특급 우편물은 국내 특급 우편 자료를 사용하고, 맞고요. 다른 우편물과 구별하여, 그렇죠. 이거는 썩는다라고 제가 그때 문제를 냈었는데 썩는 게 아니라 다른 우편물과 구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별하여 해당 배달국이나 집중국으로 별도로 묶고, 그렇죠. 별도라는 거 그 키워드로 이렇게 알아보시죠. 구별하고 별도로 묶어서 발송한다. 그래서 당일 특급 우편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뭡니까? 그날 당일 20시까지 배달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별도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보시면 부가취급 우편물은 덮개가 있는 우편 상자에 담아 덮개에 운송용기 국명표를 부착하고 필요시 묶음권을 사용하여 봉함한 후 발송한다. 이거 얼핏 읽어보면 당연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거는 좀 문제가 너무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필요시라는 말이 틀렸어요. 그래서 묶음권을 할 때는 반드시 묶음권을 사용한다. 필요시라는 거하고 반드시는 다르잖아요. 반드시라는 말은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외 없이 지켜야 되는 거지만 필요시라는 건 뭡니까? 재량. 그러니까 이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 안 묶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3번도 잘못됐고요. 다음 4번 보시면 운반차에 우편물 적재 시 여러 형태의 우편물을 함께 넣을 때는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등기소포, 일반소포, 등기통상, 일반통상, 중개 우편물의 순서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먼저 꺼내는 걸 갖다가 위에다 둬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소포하고 일반소포가 있으면
오히려 뭡니까? 일반 소포를 밑에다 둡니다. 그래서 등기소포, 일반 소포가 아니라 일반 소포, 등기소포. 그 다음 등기통상, 일반 통상이 아니라 일반 통상, 등기통상. 그 다음 가장 먼저 꺼내는 중개우편물. 그 순서대로 적지한다. 그래서 4번도 잘못된 지문이네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156페이지 보시면 6번 볼게요. 국내 우편물 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특히 국내 우편물 배달과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기출문제 보면 분량에 비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분량에 비해서 출제 비중은 상당히 높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보관 우편물의 보관 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15일이다 라고 되는데요. 엄청 많이 나왔죠. 그래서 15일이 아니라 10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2번 보시면 수취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후 1인에게 배달하는 것이 우편물 배달의 일반 원칙이다. 당연한 거죠. 수취인이 2명인데 2명을 다 동시에 배달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1명에게 대표로 배달을 하면 우체국에서는 그 임무를 다 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편물의 일반적인 배달 원칙에 부합한다. 그래서 2번이 맞네요. 3번 보시면 우편 사산 번호에 주소가 함께 기재된 우편물 중 이길 특급 우편물은 주소지에 배달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교재에 보면 그 이길 특급물은 예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길 특급 우편물은 자 주소지로 배달하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3번도 잘못됐고요. 그러니까 그 4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달의 우선순위에서 일반 통상 우편물은 1순위에 해당한다라고 됩니다. 자, 일반 통상 우편물 국제 선편 통상 우편물 중 서장 및 엽서를 포함한다로 되는데 자 일반 통상 우편물은 1순위가 아니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거는 2순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6번에 2번이네요.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그 7번 가기 전에 아까 6번 해서 좀 설명을 하려다가 말했던 게 자 여러분들 6번까지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자 이렇게 책을 갖다가 대략적으로 계략적으로 그냥 이해 위주로 그렇게 보시면 물론 공부를 하면서 가지고 수월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암기하기는 힘들겠지만 왜 이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느끼셔야 돼요. 느끼면서 그렇게 또 여러분들 수험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7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국제 초특급 우편물을 발송할 수 없는 국가는 해서 자 우리 국제 초특급 우편물 같은 경우는 4개국 6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아닌데요. 싱가포르, 일본, 베트남 그러니까 일본도 2개 도시 베트남 같은 경우도 호치민하고 하노이 그렇게 2개 도시죠. 그래서 프랑스는 아닙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9am 딜리버리 해가지고 홍콩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4개 나라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아니고요. 7번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8번 보시면 국제 우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국제 반신 우편권. 자, 제가 작년에 수업 시간에 엄청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나올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간단한 거 그런 내용이 나왔네요. 특히 주의하실 게 자, 국제 반신 우편권 같은 경우로 만국 우편연합 있잖아요. 그 국제 사무국에서 발행한다. 다만 판매는 어디서 한다? 각 회원국에서 판매한다라고 그거 정확하게 정리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1번 역시 맞는 지문이네요. 다음 2번 보시면 국제 우편 요금 수취인 부담 요 경우는 선편 항공 등의 부가 취급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잘못됐네요. 자 이거는 항공의 어떤 부가 취급만 할 수 있지 그 밖에 부가 취급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국제 수취인 부담 같은 경우는 항공 취급만 하며 선편 안 되고요. 그 밖에 부가 취급 안 된다라는 그 지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번 잘못됐고요. 3번 보시면 자 EMS 배달 보장 서비스네요. 그래서 단순한 그냥 EMS면 그 배달 예정일보다 48시간이 지나면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만 EMS 배달 보장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우리 7번 문제에서 봤던 국제 초특급 우편물과 마찬가지로 어때요? 배달 예정일보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손해배상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EMS 배달 보장 서비스는 제공된 배달 예정일보다 그렇죠? 그래서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는 48시간이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배달 예정일보다 지연됐다? 그러면 납부한 우편 요금만큼의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보시면 국제 초특급 서비스는 배달 결과를 배달 당일 발송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EMS와의 차이가 나와 있는 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험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 초특급 서비스
TCS 같은 경우는 배달 결과 같은 경우 발송일에게 알려주는 그런 통지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그렇게 알려준다라는 까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문제 푸는 것 자체 뭐 기출 문제가 그대로 나오면 좋겠지만 똑같은 문제를 그대로 나온다라는 보장은 절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오면 그 관련되는 내용을 책을 찾아서 반드시 처음 이제 1회독 문제 기출 문제집 푸는 사람은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기본 교재를 보는 것보다 기출 문제를 보고 여기서 이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구나. 그럼 이 파트에 관련되는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 좀 번거롭지만 그렇게 번거로운 게 나중에는 정말 빠른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그 기본서를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번 보시면 국제우편 행방조사 청구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네요. 그래서 보시면 행방조사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것도 어느 정도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우편물 발송국가, 도착국가 그쵸. 여기 중요한 건 제3국에서도 행방조사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하나의 논점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보시면 그렇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서 행방조사 청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2번 보시면 행방조사 청구가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요건 중에 하나다.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3번 보시면 국제특급 우편물 분실, 파손 등으로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해당 우정청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얼핏 보면 여러분 맞는 것 같죠. 근데 교재를 꼼꼼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발송인이 원칙적으로 부담하고 예외적으로 책임 있는 우정청이 부담한다. 그렇죠. 원칙은 뭐다? 발송 우정청이 부담한다. 그래서 여기는 책임 있는 해당 우정청이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잘못됐네요. 4번 보시면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수취인에게 배달 전까지는 발송인, 배달된 후에는 수취인에게 청구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엄청 강조드렸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발송인, 수취인 같은 경우는 발송인의 승인을 얻는다. 그거는 이제 국내 손해배상이고요. 다음 국제 우편 관련돼서 이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역시 발송인, 그렇지만 그것이 발송되고 난 다음에는 수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 그래서 발송인만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다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정리하셨으면 9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그렇게 푸실 수 있었겠네요. 그 다음 여러분들 자, 보시면 10번 문제 볼게요. 자, 제가 그 작년 시험에서 그나마 이제 가장 어려웠던 거 한 두세 개 정도 여러분들 그 작년에 같이 이제 수업을 하셨던 분들 중에 이제 좀 소위 말해서 합격권에 든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자, 그분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잘 시험 성적이 좋았던 분들, 이제 그분들한테 몇 분 여쭤봤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어려웠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 역시 이제 체감했을 때 가장 어렵다고 느껴졌던 게 바로 10번 문제입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의 기출 문제를 보면 꼭 한 문제씩은 사례 문제가 있어요. 사례 문제. 그래서 단순히 교재만 달달 외워서 여러분들이 100점을 맞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일단 기본 내용을 잘 숙지를 해야 되지만 그 기본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현실에서 응용이 되고 쓰이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할 수 있게끔 좀 연습을 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좀 힘드니까 제가 묻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또 계속해서 그런 사례형 문제들 좀 문제를 개발하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번 같은 경우는 자, 단순 계산은 쉬워요. 그래서 수익률이 뭐고 할인율이 뭐고라는 거 그런 것들 개념만 알면 되는데 근데 이게 숫자 자체가 좀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좀 응용 그 문제 풀이 자체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이제 받아본 친구들도 당황스러울 거고요. 저도 역시 시험장에서 문제를 받아봤을 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하는 거는 쉽지가 않은데 이걸 객관식에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그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에서 수익률이 1.75%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1.75%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계산하기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걸 10%로 바꿔서 그렇게 계산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액면가와 가입 금액은 1억 원, 만기는 1년으로 동일하며 금리는 세전 이율 기준이다. 물가 상승률은 1.6%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1.6%면 실질 금리가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보시면 수익률이 나오고요. 할인율이 나오고 이자율 그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1.75%를 동일하게 바꾸면 문제 계산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겠죠. 그래서 1.75%를 10%로 그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10%.
그러면 보세요. 기억본 보시면 회사채의 수익률이 10%라는 말은 뭡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1억 원을 투자를 했다면 얼마를? 1,000만 원을 수익을 냈다는 게 바로 10%잖아요. 그렇죠? 1억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냈다는 거고요. 반면에 할인율이 10%라는 것은 뭡니까? 1,000만 원짜리 채권을 어떻게 해요? 10% 할인하면 1억 원짜리 채권을 10% 할인하면 1,000만 원 할인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9,000만 원에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위에 있는 회사채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10%면 제가 1억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버는 거고 할인율이 10%면 어떤 거예요? 9,000만 원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인율하고 그 수익률하고는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귿번도 마찬가지네요. 이자율이 자 우리가 10%로 바꿨죠. 10%라면 내가 만약에 정기예금을 1억 원을 넣었다. 그럼 만약에 이 만기가 똑같이 다 1년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1년 뒤에 제가 그러면 1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기획하고 디귿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억 원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거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9천만 원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번 한번 보세요. 니은은 디귿보다 수익률이 높다. 그렇죠? 그래서 9천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을 수익을 냈으니까 얼핏 계산해도 여러분들 자 9천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을 얻었다. 이 수익률하고 1억 원을 자 투자해서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하고 이렇게 봤을 때 수익률은 어느 게 더 높습니까? 당연히 이게 높죠. 그래서 계산을 굳이 안 하더라도 요게 분자 같은 때 분모가 작으니까 당연히 이게 크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4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0번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유도리 있게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그렇게 푸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좀 신기가 있었는지 시험 직전에 전범인 모의고사를 제공해 드리면서 표면금리하고 실질금리, 실효금리 관련해서 요 계산하는 법 한번 연습을 했는데 요거랑 물론 또 똑같지는 않겠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수익률하고 할인율을 계산하는 걸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좀 유도리 있게 여러분들이 좀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좀 되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1번 문제요. 자, 11번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 직전까지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우정청에서 나왔던 공고하고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법령사에서 어떤 과태료라든지 벌금에 좀 차익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걸 따라야 될지. 그러니까 우정청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셨던 문제인데 다행히 그것과 관련되는 금액과 관련되는 문제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다행히 제가 특히 강조드렸던 그 부분이 하나 답이 나와가지고 정말 저는 이 문제를 풀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를 풀면서 저는 명확한 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험 끝나고 가장 논란이 많았던 문제가 바로 11번이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금 세탁이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 그렇죠. 자금 세탁의 개념으로서 맞네요. 2번, 자, 의심거래보고제도 STR 같은 경우는 자, 이때 정해진 기준 금액은 없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요거랑 비교해야 될 게 고액거래제도 있잖아요. 고액거래보고제도. 그러니까 CTR이라고 해서 그거는 뭡니까? 기준 금액이 낮춰져가지고 지금은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STR 같은 경우는 기준 금액이 있다가 2천만 원, 1천만 원, 이제 기준 금액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CTR 같은 경우는 지금 2천만 원이다. 그거랑 구분하시고, STR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인 판단.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이걸 보고 의심스러우면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실효성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는 고액 현금 그 거래와 관련해서 자동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CTR이 도입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랑 그게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3번 보시면 금융정보분석원은 보고된 혐의 거래를 조사, 수사하여 법정 행기간에 기소 등의 의법 조치를 의뢰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근데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문구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그 행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우리나라에는 기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꼭 집단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검찰밖에 없어요. 기소는. 그리고 수사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경찰, 검찰, 세무 같은 경우는 그 세무소 라든지 그런 국세청이라든지 그런 데 되겠죠. 근데 이런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기소 등의 의법 조치를 의뢰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소 등을 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지 본인 스스로가 기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구분 문제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 스스로가 좀
물론 이제 저랑 수업 들었던 분들한테는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 많은 다른 그 시험 끝나고 했던 반응들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번 관련해서 보시면 요는 혐의 거래 같은 그런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을 뿐이지 의법 등의 조치는 누가 한다? 수사기관 등이 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소 등의 의법 조치는 수사 기소 등의 의법 조치는 법 집행 기관이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그다음 4번 보시면 고객 확인 제도의 확인 대상이 되는 계좌의 신규 개설에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리고 지금 기본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 개설이라고 할 때는 자 우리 고객 그 실명을 확인해야 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가 계좌의 신규 개설입니다. 근데 계좌의 신규 개설이 단순히 통장 하나 만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죠. 그게 범위가 넓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근고를 갖다가 대하는 약정을 했다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양도성 예금 증서나 표지음 발행, 근고 대여 약정 이런 것들을 또 다 포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여러분들 신규 개설에 포함이 된다면 뭡니까? 금액이 상관없이 고객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그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 외에 뭡니까? 2천만 원 이상의 어떤 일회성 송금 같은 경우도 고객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런 범위가 계좌의 신규 개설 안에 들어간다면 금액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2천만 원 이상의 근고 대여 약정인 경우에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금액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통장 만들 때 금액이 얼마든 간에 상관없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 금융실력부에서 주소라든지 실명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주민등록번호랑 여러분들 실명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같이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요렇게 계좌의 신규 개설안의 범위에 들어간다면 금액에는 상관없이 고객 확인 제도가 적용된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보실 게 12번 보시면 자, 여러분들 이전의 기출 문제에서는 그나마 좀 뭐라고 말씀드릴까 법령 문제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 막판 직전에 작년에 이제 그 법령을 특강을 좀 못했어요. 특강을 못하고 다만 제 나름대로 법령을 보면서 쭉 정리한 문제들을 갖다가 그 수험생들한테 좀 제공을 그냥 해드렸었는데 법령이라는 게 물론 법령을 바탕으로 그 관련되는 내용들이 기본서에 쭉 수록이 되어 있지만 근데 법령만 독자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법령도 따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양이 상당히 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 문제가 아쉬운 마당에 그 금융상식을 우편 금융상식을 너무 양을 갖다 적게 그렇게 보는 것보다 그래도 법령까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법령을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진짜 출제될 만한 것들 위주로 그렇게 제가 이렇게 밑줄도 긋고 굵은 글씨로 그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그거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역시 새로 개정 공부가 되면 그 법령 관련돼서 법령 문제들 그리고 법령 관련되는 수업도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번 문제 1번 보면 이게 순수한 법령 문제예요. 기본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근데 뒤쪽에 법령 파트에 들어가면 요 조문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리 계좌에 편입된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의 정기 계산을 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모르더라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 계좌하면 여러분들 그동안 그 휴먼 계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자를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정리 계좌에 편입된 예금 이자에 정기 계산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근데 나머지 1번을 내가 처음 봤다? 그럼 나머지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관 조항은 우체국과 예금주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우선한다. 이게 바로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관에 있더라도 예금주와 당사자,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있다면 그게 먼저 약관에 우선해서 적용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3번 보시면 예금주 본인이 전화로 사고 신고를 처리하는 것은 영업시간 중에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근데 예금주 본인이 전화로 사고 신고를 처리하는 것. 자, 사고 신고를 처리하는 게 여러분들 보시면 전화로 영업시간 중에만 가능할까요? 전화 같은 경우는 영업시간 아닐 때도 물론 가능하겠죠. 아닐 때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원칙적으로는 사고 신고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서면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금융거래의 기본은 서면이다. 그래야지 명확한 증거를 남기잖아요. 그래서 3번도 잘못됐고요. 그 다음 4번 보시면 듬뿍 우대저축은 질권 설정에 대한 사전에 우체국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자, 듬뿍 우대저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그래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대해서는 어땠어요? 양도하고 질권 설정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다만 양도의 경우는 은행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질권 설정이잖아요. 그럼 질권 설정은 동의를 받더라도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요거는 한 단계 더 이렇게 문제가
심화된 문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우체국 예금 거래 기본 약관 있잖아요. 우체국 예금 거래 기본 약관 관련해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자, 조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원칙적으로 양도나 질권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같은 경우는 동의는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으면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럼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질권 설정은 뭡니까?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더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러면서 4번 같은 경우도 듬뿍 우대 저축이 뭐에 속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라는 걸 아시면 그러면 질권 설정 같은 경우 우체국의 통지, 동의 받더라도 할 수 없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질권 설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권 설정 그러면 그 전담포 생각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돈이 필요한데 담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에 담보가 될 수 있는 동산물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채무를 거기에 대한 어떤 돈을 대여하잖아요. 돈을 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이자하고 그 빌린 원금을 갚으면 제가 담보로 맡긴 동산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바로 질권 설정입니다. 통장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지 마라.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2번은 1번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12번도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안 했습니다. 그 다음 13번 문제. 자, 이게 이제 제 생각으로는 두 번째 어려웠던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 봤던 10번 문제, 13번 문제, 그리고 1번 문제 정도가 좀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13번은 그래서 이 문제를 쭉 제가 풀면서 그 시험장에서 보면서 역시 그 책을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기억본 보시면 2040 플러스 알파의 자유적금의 저축 한도는 자, 2040 플러스 알파의 자유 적금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 상품의 어떤 개념 정도 알아두시고, 다만, 저축 한도는 계좌당 매분기 5천만 원 이내에서 가능하다라고 되는데, 자유 적금을 통해가지고 어느 더 어드밴티지,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이건 계좌당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1인당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계좌당이 아니라, 요거는 1인당, 이렇게 가야 된다. 1인당 매분기 5천만 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기업 든든 MMDA 통장, 그렇죠. MMDA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치 기간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상품이다라고 되는데요. MMDA 같은 경우는 예치 기간이 아니에요. 기간이 길고 짧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입출금이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예치 기간이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치 금액에 따라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상품이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상품 파트는 다시 이제 개정이 되고 좀 부분적으로 좀 바뀌는 부분이 있을 건데 안 바뀌면 요 관련되는 내용들 이렇게 가피를 해가지고 여러분 또 명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교재에다가 꼭 반드시 가피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번 디귿번 보시면 그래서 다드림 통장이 지난 시험에 새로 이제 그 개정이 되면서 들어왔던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다드림 통장과 관련해서는 내용 파악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패키지별 관련해서 우대 이율이 있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사례 문제를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다행히 그 문제가 그대로 그 패키지별 그 우대 이율 나와가지고 저를 쉽게 좀 맞췄던 그런 지문입니다. 그래서 패키지별 금융 실적에 따라 우대율을 추가 제공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리얼본 보시면 우체국 새 출발 자유적금은 이것도 역시 그 패키지별로 관련해가지고 우대율 적용하는 표가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사례 문제를 좀 여러 번 풀어봤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관련되는 또 지문이 나와가지고 우체국 새 출발 자유적금은 가입자 조건에 해당할 경우 패키지 종류에 상관없이 우대율을 요거는 공통적으로 우대율 그 패키지별 그 가입자 조건에 해당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연 0.2%를 무조건 적용한다라고. 그게 공통적이거든요. 그래서 리얼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은 디귿하고 리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체국 체크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어요. 체크카드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느니 마느니 그동안에 체크카드가 안 나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은 걸 굳이 봐야 되나? 체크카드는 버려야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체크카드를 보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면 충분히 쉽게 그냥 풀 수 있는 문제고 아예 처음부터 배제를 해버린 사람은 틀린 문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행히 힘들더라도 다 같이 끝까지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고 해서 저 스스로가 막 문제를 많이 내고 그 다음에 같이 수업 시간에 그렇게 다 정리를 했었거든요. 다행히 체크카드가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고생했던 수험생들이 다른 좀 편하게 공부했던 분들보다는 좀 더 그래도
점수를 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체크카드 파트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한테도 수업 시간에 그 개별적으로 그런 질문이 많이 왔어요. 어떤 강사님은 다 체크카드는 버리자. 그동안 시험에도 안 나왔는데 버리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버리자, 공부하자 이렇게 말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다행히 제일 먼저 강조했던 그 체크카드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숙제된 분이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14번을 볼게요. 1번 우체국 알뜰주유 체크카드는 가족카드, 교통카드 신청이 가능하며 전월 이용 실적에 현금카드 사용 금액, 주유 실적은 제외된다. 후단은 맞네요. 근데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우체국 알뜰주유, 알뜰주유라는 건 뭡니까? 그만큼 휘발유 같은 거 여러분들 그 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만큼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교통카드까지 기능을 넣을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알뜰주유카드 같은 경우는 교통카드 기능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너무 쉽게 허망하게 문제가 나왔는데 어쨌든 1번은 잘못됐습니다. 2번 우리 동네, 그쵸?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체크카드 파트 보시면 우체국 우리 동네 플러스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역시 여기 타입이 있거든요. A타입, B타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 B, C였나요? A, B, C 타입까지 있는데 그 월일에 변경 가능하고, 그쵸? 그 타입에 따라서 그 혜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쪽 혜택에 뭐 관련되는 뭐 구매를 많이 한다면 그거 쓰다가 변경을 해야 될 때 있잖아. 그때는 월 1회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했을 때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다음 3번은 우체국 다드림 체크카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13번 문제 다드림 통장이라는 게 새로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다드림 통장 새로 들어오면서 다드림 체크카드 같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다드림 체크카드의 할인 방법은 포인트 적립 방식이며, 그래서 할인 방법과 관련해서 이거 캐시로 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캐시백, 그 다음에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또 계정 공부 나고 난 다음에 그 상품 파트 공부할 때도 제가 정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인트 적립 방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5,000포인트 이상 시 1,000포인트 단위로 캐시백 전환도 가능하다. 그래서 3번은 제가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예전에 요 교재를 만들 때 그 1000자에다가 1000을 잘못 써서 I자로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 머릿속에 되게 오랫동안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 푸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고요. 4번 보시면 우체국 스타트 체크카드는 희망자에 한해 휴일 재보장 보험 무료 가입이 가능하며, 그리고 보험 가입 이후 카드를 해줘도 보험은 유지한다라고 해서 스타트 체크카드라고 그 체크카드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거였어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런 보험과 관련되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서 정리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대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체크카드에 있어서 2, 3, 4번은 되게 세부적인 내용이었어요.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더라도 가장 이제 공부를 처음에 들어갈 때 카드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혜택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거 분류할 때 그거만 잘 정리하신 분이면 다른 2, 3, 4번 모르시더라도 1번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15번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저도 시험 치기 전에 그 6월 말 강의를 끝으로 한 23일이죠. 한 달 정도를 이제 그 우편금융에서 책을 이제 손에서 떼고 가다 보니까 일단 본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한 숫자라는 그런 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솔직히 말씀은 다행히 운 좋게 그렇게 좀 추론을 해가지고 맞추긴 했는데 어쨌든 15번 같이 이런 문제들은 암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연도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연상하는 방법을 쓰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 나름의 어떤 암기가 필요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15번 보시면 우체국 보험은 자 땡땡년 5월 제정된 조선간이 생명보험령에 따라 종신보험, 그때 이때는 종신보험과 양로보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로보험으로 시판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1900 이때는 29년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단순 숫자니까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1952년 12월에 국민생명보험법 및 우편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간이 생명보험이 자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게 바로 국민생명보험으로 바뀌었다. 자, 이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단순 암기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62페이지 16번 보겠습니다.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는데요. 자, 이거는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번에 작년에 출제되었더라도 또 이번에도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을 갖다가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뭐 충분히 여러분들 문제 푸는 데 지장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번 보시면 예정 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비싸지고 라고 되네요. 앞에 것만 볼게요. 뒤에 건 어차피 반대되는 내용으로서 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예정 이율이 뭡니까? 사업을 내서 운용하는 운용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운용이익이 낮아졌어요.
생각보다 운용률이 낮아졌으면 그걸 뭘로 메꿔야 돼요? 보험료로 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료는 비싸지고 맞습니다. 반대로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싸진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 2번 보시면 예정사업 비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싸지고 라고 되네요. 예정사업 비율 그러면 사업 보험회사가 죄송합니다. 보험회사가 자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업 경비들 있잖아요. 그 사업 경비들이 비율이 생각보다 비용이 낮아졌어요. 비용이 낮았으니까 지출할 비용이 적어졌으니까 보험료를 굳이 비싸게 받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보험료도 거기에 따라서 싸지고 맞는 질문입니다. 반대로 예정사업 비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비싸진다. 맞네요. 다음 3번 그쵸? 순보험료는 그러니까 영업보험료가 순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순보험료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재원이 되는 보험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그렇게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보험료 체계와 관련해서 그 분류표 잘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4번 보험료는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예정사망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의 3대 예정률을 기초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자 이때는 자 대수의 법칙 이게 아니죠. 이거는 수지 상등의 원칙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는 여러분들 보험료의 총액은 뭐하고 같다? 보험금 있잖아요. 지급하는 보험금하고 거기다는 사업비 그걸 합한 금액하고 같다. 상등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대수의 법칙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 어떤 사례를 갖다 한두 개일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예측한 게 틀릴 수 있지만 사례 그들이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했던 거라고 어느 정도 근접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 대수의 법칙이니까 그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겠네요. 그래서 이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작년에는 여러분들 그 우체국 보험 상품이 두 문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험 상품이 좀 양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제 문제집에도 보험 상품 파트에 그 문제 분량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해서 많이 준비한 것보다는 문제가 너무 간단하게 나와가지고 좀 문제를 풀 때는 좀 허망하더라고요. 그래서 17번, 18번은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무배당 우체국 건강클리닉 보험의 최초 계약의 가입 나이는 0세부터 60세다라고. 그동안에 기출문제 패턴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상품별로 특징도 있잖아요. 특징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관련돼서 최초의 가입 나이하고 하여튼 최초 계약과 관련되는 거 있거든요. 만기랑 가입 나이, 특히 가입 나이가 중요하대서 그 보험 상품 쭉 나열한 다음에 가입 나이 이렇게 암기하는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1번 문제 푸는 데는 뭐 지장이 없었습니다. 2번 보시면 우체국 무배당 우체국 큰 병, 큰 보장 보험은 10년 만기 생존 시마다 건강관리 자금이 지급된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특징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3번은 좀 허망하더라고요. 보시면 무배당 우체국 장제보험이라는 거는 좀 어느 정도 특징이 있는 그런 보험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1종하고 2종이 있어요. 그래서 1종은 무심사형, 2종은 심사형이에요. 그래서 심사를 통과해야지만 가입될 수 있어요. 다만 심사를 통과한 만큼 뭡니까? 보험료는 저렴하게 해주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1종과 2종은 계약심사 가정 없이 가입이 간편한 무심사형이다 했으니까 틀렸죠. 이종원 심사형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4번 보시면 무배당 파워 적립보험은 기본 보험료 3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수익률을 증대시킨 보험 상품이다. 이것도 맞는 질문입니다. 근데 17번 그러니까 이게 출제자에 좀 그래도 신경을 쓴 부분이 좀 느껴지는 거는 그러니까 상품 파트도 보면 앞부분에서 이렇게 치우치나 그런 게 아니라 골고루 냈어요. 전 범위에서 우체국 상품 범위 그 전 영역에서 골고루 그렇게 해서 출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찍어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는 물론 운이 좋든지 그러면 뭐 되겠지만 근데 운을 요행을 바라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험생의 가장 기본은 일단 성실성이잖아요. 성실. 그러니까 다 공부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18번 보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그 요행을 바라고 공부를 해버리면 시험 다가올수록 불안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찍어서 공부했는데 이게 만약에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그렇게 할 바에는 조금 다른 사람이라도 하루 이틀이라도 앞서서 공부를 하더라도 그 안 나올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는 그런 수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시험 끝나면 다 있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수고가 시험장에서 분명히 점수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인데요. 제가 18번 문제 보니까 정말 반가웠어요.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늘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품 파트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나? 큰 틀에서부터 분류를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처음에 이제 보면 보장성, 우체국 상품과 관련해서 보장성 상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를 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장성 상품과 관련하는 것들만 바르게 짝져진 것은 했으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먼저 정리를 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들어가는 분이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쉽게 풀 수 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자, 뭐 이걸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는 거하고 자 보시면은
그 3번 보시면 우체국 안보험, 무배당 그 에버리지 복지보험, 무배당 나눔의 행복보험, 요거는 보장성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보장성 상품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우편금융상식 18번까지 자 질문 정리 다 했고요. 19번하고 20번은 영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시험 끝나고 말씀드렸지만 그 20분 문제를 제가 나름 영어를 좀 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저도 이제 영어를 대학생부터 학생들도 많이 가르치고 했었는데 잘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참 너무 어이없이 저도 20번 문제를 틀리긴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 틀렸죠. 그래서 95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19번까지 다 맞고 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그 20번이 지금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끝나고 나니까 너무 어이없는 좀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는 제가 그래도 요 기출 문제 의뢰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전에 문제집 통해 가지고도 제가 기출 문제는 영어는 제가 일일이 해석 다 하고 그 단어 여러분들 좀 찾아야 될 만한 그런 단어들 있으면 또 단어들도 이렇게 해설로 다 집어 넣어 뒀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했어요. 제가 영어 해설을 할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그 영어 해설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해설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영어는 절대 같은 문제가 안 나오죠. 그래서 영어는 제가 작년에도 한 4회까지 영어 문제 해설을 하면서 이 정도 수준이면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2학년 모의고사 정도 수준? 그거보다 조금 아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어떤 그 모의고사 수준의 그런 모의고사 정도 수준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그 관련돼서 1학년 모의고사 문제들 쭉 모아놨던 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했는데 그게 도움이 됐을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 영어 모르겠어요. 너무 기초가 없는 분들은 문법부터 시작을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비록 작년에 문법 문제가 하나 나왔다 하더라도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나오는 문법 하나를 체득하는 게 낫지 다시 처음부터 오형식부터 시작하고 명사 파트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마다 수험생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거는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독해 문제예요. 그래서 독해에 요거는 해석만 어느 정도 되면 답 찾는 데는 정말 지장이 없도록 쉬운 문제였으니까 그거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요게 그래도 금융하고 좀 관련되는 그런 질문들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 20번 보시면 이제 어법상 틀린 것은 해가지고 이게 전형적인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잖아요. 그래서 요 마지막에 보시면 그 수동태로 이렇게 해석상 그 수동태로 돼야 되는데 그 3번 같은 경우는 can be turned away라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turn away라고 돼가지고 답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문제나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만약 영어 문제 관련해서 의문 나는 거 있으면 그 기출과 관련했든지 뭐든지 저한테 또 질문하면 제가 모르면 제가 찾아서라도 그렇게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작년 그 5회 시험은 기출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